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정이 평안하시고요. 내년에 30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4일째, 5일째 공부하신 거죠 지금? 월, 화, 수, 목, 금. 예, 어제까지는 이제 법 과목 공부를 하셨을 거고, 저랑 같이 할 과목이 1차 과목이죠. 예,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고요. 이제 시험 과목은 여러분이 이제 익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테니까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예, 저는 신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유형은 객관식 오지선다. 예, 저는 신관식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예, 잘 챙겨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민법 수업 들으셨을 거고,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1교시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뭐 따로 메모하실 건 없어도요. 예, 뭐 공부 하나, 그 책 하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것이니까. 예, 두 과목은 1차 과목이었고 2차 내일 이제 할 과목이 뭐예요? 공시법은 아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할 과목이 이제 공시법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좀 교통 정리 좀 하고 갈 게 나머지 다 법 과목이잖아요. 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할 과목은 일단 법 과목은 아닙니다. 그 법 과목은 법 조문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부동산 학개론 일단 과목의 성격부터 보고 가면 부동산 학문이에요. 개론이라는 얘기는 대충 논한다라는 건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제 만날 공부할 내용들이 경제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영학 일부, 경영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재무관리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죠. 이 정책에 관한 학문들을 재정학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금융, 감정평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이 과목의 성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법 과목이 아니니까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고 갈 건 뭐냐면 경제 상황이라는 게 5년 전, 10년 전과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나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묻는 기본 골자는 같은 건데 물어보는 패턴 유형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법 과목과 달리 부동산 학개론은 기출 문제만 봐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누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학개론은 아니에요. 기출 문제 열심히 보시더라도 18개, 19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좀 읽어낼 필요가 있고, 기출 문제에는 일회성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응용돼서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접근하는 방법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인지를 좀 하고 가실 것은 그 5년 전만 하더라도요. 24회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한 1회차 그 한 번은 1차가 어려우면 다음 연도는 2차가 어렵고 이게 반복이 됐던 건데요. 25회 이 시험을 넘어오면서부터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차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25 이후로는 1차 과목은 아주 죽어라고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기본기만 충실하면 60점 이상을 받게 해주되,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과목에서 물을 먹여요. 특히나 등기법, 내일 만날 공시법 중에 등기법이 있는데 등기법 그리고 공법에서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알고 가셔야 돼. 시험을 지금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29회 2차 응시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만 명이 넘습니다. 2차만 응시했던 분들이. 그러면 합격자가 연 적게 한 18,000명, 24,000명 왔다 갔다 나오는 건데, 그럼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이제 끌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도 1차가 어느 정도 편했고요. 2차가 어려웠어요. 그럼 1차 합격자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30회 시험도 2차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전략을 잘못 가지고 하면 시험을 실패하는 경우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1차를 너무 또 소홀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수가 더 의미가 없죠. 1차만 점수는 안 되고 2차만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패턴을 좀 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공부의 비중은 5대5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5,
2차 5대로 하시되 그 다른 과목도 이제 다 처음 하는 것이라서 용어도 생소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움이 있긴 한데 앞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2차 과목은 조금 편한 내용이 중개사 법령이에요. 편한 내용이고 불편한 내용이 공통적으로는 내일 공부할 공시법 중에 등기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이 어렵습니다. 공부 양도 많고. 그럼 이제 그냥 2차 과목은 그 두 과목의 집중 공부로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럼 1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보이면 이게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상경계열 학교 공부를 했다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편해요. 수업 한번 들으시면 좀 알아듣겠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문은 들어봤을 거예요. 개론이 좀 어렵다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일단 과목에 글자 수가 많잖아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수리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부동산 학개론이 어렵다라고 합니다만 시험장 가면 점수가 편하게 나오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이제 최희된 선생님 공부했죠. 처음 좀 생소하긴 할 건데요. 선생님 잘 가르쳐 줄 뿐도 알아. 그래서 민법은 잘 가르쳐 주긴 하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안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장 가서 민법을 시험 보신 분들은 8개, 9개 맞아요. 객관식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5번으로 한 번호 찍어도 몇 개는 맞습니까? 8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는 과목이 민법이고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요. 부동산 학계로는 생활 경제 내용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찍어대도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이상 크게 몸에 하자가 없는 이상 당일날 정신의 멘붕이 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 학계로는 50점 밑으로 내려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데 차이는 있는 건데요. 접근은 편한 게 부동산 학계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득점 맞기는 쉽지는 않은 건데 적정 점수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 학개론이다. 그러면 공부 전략은 이걸 또 5대5로 하는 문제가 아닌 거고요. 민법을 비중할 6을 주시고요. 개론에 4를 둡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7대3으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한 과목을 잘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균형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민법을 좀 열심히 해두시라고 하는 것은 민법을 해두시면 중개사 법령에 내일 만날 등기법에도 일부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학계로는 열심히 해도 다른 파트에 별로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말드리는 얘기다. 그래서 이 시험 준비할 때 부동산 학계로는 최소 시간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되고 이게 전략을 잘 못 갖고 가게 되면 1차는 말아먹어버리고 2차만 합격하고 이런 분도 있는 거고요. 한 과목은 80점 받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부동산 학계로는 85점, 민법은 40점, 이 점수는 합격이 불합격이? 또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 합격이잖아요. 평균 60은 내고 과락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5점은 의미 있어 없어요? 결과로는 5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민법 선생님도 이런 말씀 하셨을 건데요. 만점이 80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고 넘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 수준에 하시면 기본기만 충실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좀 편하게 하시되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1년 해가다 보면 한 과목에 내가 자꾸 말리면 중심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 판단을 해서 1차보다는 2차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된다. 이걸 좀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초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중요도가 있는 과목, 난이도가 있는 과목을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왜 이걸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시험은 어차피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년 10월 달에 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따지면 시험 준비 시간이 1년이에요, 아니에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준비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험생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돌아가셔가지고 복습도 하고 내 걸로 정리할 시간을 따져본다면 일중에, 주중에, 월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1년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시간 금방 간다. 가용 시간은 한정돼 있고 중간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집안에 가족이 아프고 어디 우환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공부의 목이 끊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하셔서
미리미리 뭐 다 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학습 초기에 잘 해야 될 게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성을 해야 될 게 있는 것이고, 설령 암기하고 숙지할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언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시험 목전에 암기를 해야 되죠. 왜 이게 잘못되는 거냐면 문제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업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핵가스 학원이 세 개가 있잖아요. 종로하고 일산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요. 그럼 이 문제를 내는 게 일정한 뭐 기준을 꼭 내고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수준도 다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7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개론은 45점 받았어요. 민법은 5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점수를 보면 굉장히 불쾌한 점수가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내심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아, 그러면 잘못하면 다 말아먹겠구나. 2차를 포기하고 올해는 1차만 해야 된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공부할 모의고사를 보는 건요. 시간 내내 시간 배분 훈련하고 막기 훈련을 하는 것이지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시험을 포기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부하시는 분이 모의고사 결과에 너무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걸 봅시다. 그러면 모의고사가 저희 학원만 내는 게 있어요? 다른 학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풀어봐야 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대. 왠지 좀 불편해. 그래서 이제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다 보니까 다른 학원 선생님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려면 부동산 학교로만 따지면 전국적으로 한 50명 됩니다. 그럼 50명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왕 핵가스 학원 나오셨기 때문에 선생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 문제는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듣긴 하고 많이 일을 하긴 하는데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기를 많이 놓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생기니까 자료는 이렇게 쌓아놓는 거고요. 책도 많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과목을 해야 되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12월에 공부할 때는 공부를 뭐 깊게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과목별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 과목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럼 1월 달부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일중에 주중에 시간 판단을 해서 나는 그 시간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보관과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시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시간은 금방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금방 여름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모의고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올해 제가 시험 패턴을 말씀드렸으니까 1차는 적정 수준만 하면 들어간다. 2차가 어렵다는 걸 주지를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학습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당부를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요. 학개론은 첫째 기본 용어입니다. 이 기초 용어를 정리를 못하고 가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생활에 쓰는 용어가 있고요. 자,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학자마다 출제자마다 쓰는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동의어들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용어 자체를 정리를 못하고 가면 논리가 전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채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부채가 뭐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빚이다. 빚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란 말을 써볼게요. 그럼 부채 서비스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채 서비스를 받겠다는 얘기야, 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채 서비스는 빚에 대해서 매기 여러분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나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불필요한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암기를 하면 공부량이 늘어나는 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더러더러 이제 뭐 암기하고 숙제할 게 있긴 해요. 그럼 외웠냐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면 부동산 학개론 암기 100선, 암기 50선, 필수 공식 100선 이런 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암기를 하면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외워서 이게 시험장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그 외우는데 너무 전념을 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외워두면 좀 마음이 편하다. 왜 잘못하고 있느냐면 자기 만족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외워두면 왠지 좀 기분이 좋다 이 느낌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50개를 외우면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써먹지 못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론 공부는 암기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필요하면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용어 정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될 게 이제 이 분야별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리할 겁니다. 철저히 이 위주로 홍보를 하게 될 거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반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기출된 문제 정도, 최근에 10년 정도의 기출문제 해석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가 정리 안 되는 상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요. 끼워 맞춰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만 조건을 바꿔버리면 답을 또 못 찾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보는 것은 별로 부동산 학교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이론을 탄탄히 정리를 하셔야 기출문제 해석 능력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문제 조건을 바꾸더라도 풀어낼 능력이 되는 건데 기출문을 달달달 이렇게 외워가신 분들은 문제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늘 다루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상황이 전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금융환경 경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20회 때 출제했던 교수가 30회에도 출제하겠습니까? 그럴 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바뀌고 학문도 바뀌는 건데 예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별해드려요. 그리고 과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요,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닌데 출판사별로 기출문제 모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열심히 푸신 분 있는데 별로 득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양만 많이 할 뿐이지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야. 6과목을 해야 된다. 기출문제도 할 필요한 것들 안에 정리해드릴 거니 그렇게 좀 해주시자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30회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응용해서 준비하시라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과정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해주시는 것이 부동산학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 있죠? 예, 책은 2교시 때 만날 거고 A4지 자료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이제 1페이지에는 이게 수업 계획서 되어 있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29회 부동산학개론 시험 총평에 대해서요. 이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 건데 여러분 읽어봐도 될 내용이고요. 그 아래 칸 내려오시면 29회 부동산학개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보고 계신 8가지 박스의 하단부에 두 번째 장만 나오고 두 번째 장입니다. A4지 두 번째 장에 목차가 나옵니다. 그 목차를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전개를 할 건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두 번째 칸이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고 경제론부터 쭉 따라 내려오시면 7번째 칸에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을 겁니다. 있나요? 예, 거기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그럼 강론이라는 얘기는 각 분야별로 논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맨 끝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죠. 총 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첫 번째 만날 것은 2편이에요. 자, 2편의 목차는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론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바꿔 물어보는 게 3편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론 공부 들어가요. 이제 자, 시장이라는 용어는 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 다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동네 부근의 마트도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하잖아요. 또 자 증권 시장 이런 말 씁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정해 봅시다. 이제 공부 들어가는 거니까 어렵게 느낄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뭐다? 시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하려는 사람은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수요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생산자, 판매자, 공급자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자와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는 곳을 우리 앞으로 뭐라고 한다? 시장이라. 이 정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되는 게 뭐다? 시장이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다? 수요와 공급.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콜라의 가격은 읽으세요. 콜라 뭐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휘발유 가격, 휘발유, 수요와 공급.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게 뭐다?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이 논리는 앞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경제론 파트에서 일장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이 이제 여러분이 딛고 넘어서 할 분야가 됩니다. 이 편에는 그래서 별표로 하시는 겁니다. 복습을 해야 할 분야다. 그래서 5, 6문제를 출제할 뿐더러 이 내용이 뒤에 전부 접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를 잘 해두시면 뭘 또 알 수 있다? 가격. 그럼 가격 이론도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공인중개사에게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잘 벌어들인다?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예요? 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되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이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요 공급을 소홀히 하시게 되면 뒤용이 내용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수요 공급 이론을 정리를 잘 하시면 가격 이론, 경기 변동 어디까지? 시장론까지 아주 편하게 정리가 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냐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사회 내용들을 만나요. 그 중에 뭐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럼 그래프를 뭐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은 돼야 된다. 그것이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자꾸 외워서 하다 보니까 바꿔내면 시험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나게 되고 기울기 이런 표현도 만나게 되고 생활에 잘 쓰지 않는 분수라는 것도 만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70분의 28 이렇게 읽잖아요. 70분의 28 이거 뭐라고 해요? 분수다. 위에 건 뭐라고 하고요? 분자. 아래 건? 우리는 뭘로 보고 저렇게 물어보지 하지 말고요. 자, 잘 안 됩니다.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눌러야 돼요? 이 값을 구하려면 28을 누르고 나누기 부호로 눌러주고 70을 눌러야 되죠. 실제로 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 충실하지 못하면 참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쉬웠던 것인데 다 기억 속에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할 것이고 그걸 잘 정리해야 시장 논리도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하나 말씀드려보고 갈게요. 자, 강남 지역에 커피가 부족하대요. 콜라가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럼 인근에 강북 지역 가서 콜라 커피를 가져올 수 있죠. 공감은 하십니까? 일반 상품은 상품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럴까요? 라고 물어요. 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아니니까 묻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강남 지역에 토지가 부족하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강북 지역 가서 토지와 주택을 가져올 수 있어 없어요? 아, 또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되는 겁니까?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만나요. 토지는 부동성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자세라는 표현은 우리 알잖아요.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전국적 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 부동산의 위치가 달라지면 입지가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지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권 투자할 때는 자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안 쓰죠. 그런 말을 안 들어봤네. 자리가 좋아야 되나요? 고스톱을 칠 때는 자리가 좋아야 되죠. 광을 팔아야 되니까. 부동산도 뭐가 좋아야 돼? 자리가 좋아야 돼. 입지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생활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물어봅시다. 강남이 또 있어요? 강남 지역이? 없어요. 한 지역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그럼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래서 그런 거니 가지 말고요.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그 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주거 활동, 상업 활동, 자꾸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만들어내거나 토지를 다른 데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시장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수요와 공급이 우리 사모님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아파트 가격 본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겠어요? 내리면 좋겠어요? 오르면 좋겠답니다. 집 많으신가 봐요. 저랑 좀 친해집시다. 자, 그러면 주택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제 말에 공감하시겠어요?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유주는 매우 행복해집니다.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럼 실수요자 신혼부부들이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택가를 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이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해지다면 작동한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적정한 균형 가격, 적정한 가격을 벗어나게 되면 누군가는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요. 올해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올해 9.13 부동산 대책, 이 뭐 정확하게 무슨 내용 모르더라도 작년에는 8.2 대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주요 골자는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 다주택 보유자는 더 집 사지 마시라라고 한 거고요.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라는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주택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결국은 이 논리를 다시 이야기하면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 주택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박수를 보낼 리 아니에요. 그럼 주택을 많이 보유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부가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전체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 스스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는 과정이 4편 내용입니다. 그 4편의 목차가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론에서도 5문제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별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무엇이다?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개입하는 게 뭐다? 정책이니까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또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공부 과정 속에 점수가 잘 안 나온 분들, 못 치고 나간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하니까 뒤에도 버벅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공부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불필요한 암기 이런 방법을 통해 하다 보니까 그 암기했던 게 모의고사 나오면 내가 행복해. 근데 조금 바꿔버리면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2편, 3편, 4편이 한 개의 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파트는 무엇이다?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여러분이 오늘 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복습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2달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오늘 수업을 듣고 가만히 둬버리면 언제 또 만나게 돼요? 2달 뒤에 만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라는 얘기는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했던 거 중요합니다. 복습하세요 하면 때가 되면 적어도 중간에 한 달 사이에는 복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매일 복습한다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오늘 2시간 공부하고 내일도 2시간 공부하고 또 2시간 공부하면 어떻게 돼? 일주일 가서 퍼집니다. 효과가 없어요.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효과가 있는 거 재밌는 것처럼 공부도요. 조금씩 늘려간다. 그 느낌으로 하세요. 첫 술부터 배부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우리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먼저 그릴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양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개사에게 이걸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시장 움직이는 도구는 뭐다? 수요와 공, 그것도 잘 알아야 되고 정책을 잘 알아야 정책이 어디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가격에. 그래요. 투자를 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자, 고객이 찾아와서 여러분 공인중개사예요. 최근에 금융시장 상황이 금리는 자꾸 오른다고 하고 증권시장은 불안정하고 실업률은 높다고 하고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한다고 하고 온통 부정적 멘트, 부정적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와서 이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이런데 지금 주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주겠어요? 아, 맞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경기 좋을 때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잘 찾아서 불써 그게 전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소 왜곡된 정보도 분명히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시장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환율은 공부를 하지는 않는 건데 환율의 변화도 어디에? 가격 영향을 분명히 준다. 종합적 사고가 없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시적인 경기가 나쁘더라도요. 특정 지역에 그 지역의 상황이 좋으면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준비를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목차 5편이에요. 5편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걸겠습니다. 또 복습을 해야 할 분야입니다. 6개는 기본, 8개를 묻습니다. 8개까지 묻습니다. 7문제는 최근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전혀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2, 3, 4편에 공부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용어 한번 정의할게요. 부동산에 뭐 한다고요? 투자한다.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투자하려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는 걸 취득. 투자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운영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유기간 5년 동안 운영하고 임대가 잘 되면 가격도 오를 수 있죠. 아닌가요? 임대가 잘 되면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그럼 5년 말에 이제 처분한다고 합니다. 얘를 이제 투자라고 정의해요.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면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팔아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투자로 보긴 하나 학문적으로는 투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운영 과정이 없으면 투기다라 표현합니다. 그 용어는 구분이 돼야 돼. 임대 과정이 포함된 게 뭐다? 투자. 이게 없으면 뭐란 얘기? 투기다. 자, 그러면 임대를 했을 거니까 여기서 얻어주는 수입은 우리는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처분했으니까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매각대금은 양도차익이니까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가 안 되면 논리가 전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임대료 수입은 뭐라고 하고요? 소득이득, 매각대금은 자본이득이다. 그럼 비교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주식, 증권. 주식에 투자하면 뭐 받는다고요? 안 해볼 수도 있다. 뭐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증권 시장의 동향이 채권 시장의 동향이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으면 뭘 준다 그래? 배당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뭐가 있어요?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채권을 이야기해 봅시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라고 하죠. 그럼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채권에 투자하면 뭐 받는다고 하죠? 역시 안 해봐서 모르겠다. 고정적인 이자입니다. 그럼 채권도 매매 차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임대료죠. 주식은 뭐라고 쓰고? 배당. 채권은 뭐다? 이자다. 매매 차익은 공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서 가능한 건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공실, 빈 방이 없다고 하면 임대료 수익이 나오죠. 근데 공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익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던지면 돼. 빨리빨리 팔면 됩니다. 왜? 충분히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부동산은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뭐 할 거냐고. 안 팔리면.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긴 하나 분명한 건 부동산 투자에는 투자 원금의 손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래 투자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을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정의를 하는 거냐면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하니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죠. 자, 레이트 은행의 정기예금률이 연 2%라고 해볼게요. 2% 정도의 수익만 나오면 부동산 투자하시겠습니까? 해야 할 이유 없어요. 뭐가 존재하므로? 위험. 그럼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되게 이제 논리적인 건데 우리 현장에 나가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질러. 빌링으로 질러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고려 안 합니다. 그냥 누가 좋대요. 전문가들이 한번 해봐요. 이 말 듣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가격 다 왔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나빠지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맞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 수많은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팩트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할 건데 조금 부담이 된 건 뭐냐면 여기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복잡한 공식이 등등 나온다. 그래서 우리식 공부가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차후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투자를 했다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투자할 것인지 말 건지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제일 부담이 되는 게 투자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7문제가 나오는데 2개를 맞춰가지고는 합격이 안 됩니다. 최소 4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어도요.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점수가 되는다. 당부 드리는 겁니다. 6편입니다. 6편이 이제 부동산은 금융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금융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이 무슨 말이죠? 자금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끌어온 자금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6편에도 별표를 해주겠습니다. 복습을 해야 할 분야가 되고요. 5개, 7개, 많게는 9개까지 물어봤으나 최근에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량이 많습니다. 일단 계산문제 비중은 적고 복잡한 용어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꾸준하게 했고요. 그 상경계를 공부했거나 그쪽에 금융계통 공부하시는 분들 아주 편한 내용인데 나는 어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인생을 다 보내고 있다. 전업주부로 계신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금융론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소홀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여유 있을 때 좀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공부하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금융입니다. 또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택을 사기 위해 돈 끌어오는 방법? 저축. 시험에 물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대출입니다. 그럼 대출 관련해서 그걸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 융자를 받았으면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럼 융자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더 어렵단 말입니다. 융자금의 상환 방법. 이런 것들을 계산 문제로 묻기도 하고 지문용으로 묻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뭐 그런 거에 이게 아니고요. 문제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과 이해를 하는 것과 다시 시험장에 시험을 보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이제 50대 이상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듣겠다 하십니다. 근데 시험장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에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보는 것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개발금융입니다. 자, 개발업자가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자, 용어 또 구분합니다. 상장기업이라고 우리 또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장기업이 뭐예요? 증권거래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회사를 상장기업. 그럼 비상장기업이라고 하면 거래가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건설회사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림산업은 상장기업이죠.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 하고 안 하고 별개 문제를 했어요. 호반건설이라고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비상장 기업은 거래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상장 기업은 관련 법에 의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뭐 준다 그러고 했어요? 배당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 그럼 발행 회사가 반대급부 뭘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니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지분금융기법이라고 합니다. 지돈이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그럼 채권 투자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이자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빚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한 것은 빚이 되므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부채금융이라고. 올해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쭉 써주고 이걸 구분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도요. 공인중개사에게 이 정도의 소양은 필요하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기업들이 이런 거 발행을 잘하면 공급이 늘 수 있죠. 건설회사가 앞으로 갑시다.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공급이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자금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실물이죠. 실물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돈이 와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동향을 모르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외환시장의 변화가 채권 시장의 변화가 증권 시장의 변화가 전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과는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돈이 부동산으로 밀려 들어와야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고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는 과정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민법 공부할 때는 민법은 주로 뭐예요? 권리관계입니다. 보통 사는 권리관계를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자, 세법,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건데, 지나고 났더니 높은 가격에 샀고, 지나고 났더니 낮은 가격에 팔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누구 말을 듣고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건데 자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자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 인생과 무슨 관계라고 해버리면 이 공부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부동산 학교는.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연세에 드신 분들은 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빌링을 했다. 이제 빌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를 분명히 해서 출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제가 중요한 말씀 다 드렸어요. 세 가지입니다. 경제론, 투자론, 금융. 이 세 가지 분야가 올해는 18개 나왔어요. 그럼 많게는 24개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다른 파트는 소홀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강력하게 복습,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하셔서 그게 기본기예요. 그렇게 해줘서 언제까지 완성을 하시는 거냐면 적어도 5월, 6월까지 이 세 가지 분야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2차 과목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트는 조금 소홀해도 관계없는 건데 나중에 수업 진행되면 2편, 5편, 6편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부를 해주시죠. 아시겠죠? 그러시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다라고 드리는 얘기에 이제 나머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7편입니다. 7편은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 8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학급, 중급 문제가 나와요. 4-5문제 나오는데 올해 문제 특성은 쉬운 걸 안 냈어요. 개발에서는 한 2문제만 냈고요. 그럼 관리가 뭡니까 하면 자 정리해 볼게요. 토지 확보해서 자금 조달해서 건물을 올리고 이걸 임대 매각하는 전 과정을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잘해야 되죠. 임차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시설물 관리 잘해야 부동산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다.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다. 팔아먹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초반부터 열심히 해봤자 실익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되게 그 이제 방향 제시를 잘못하고 가면 이거 열심히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안 나왔어요. 아예. 시험장이 아주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이거 복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린 애들은요. 7, 8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헛시간을 많이 보내냐. 앞에 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저걸 틀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틀렸으니까 저걸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헛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게 헛공부를.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드리는 거니까 모의고사에 목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게 편하게 가는 방법이라고 듭니다. 자, 2개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8편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도 6, 7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3문제, 4문제 목표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종합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론 수요 공급이 안 돼 있는데 투자 금융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 수준의 완성이 될 때 접근을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부 양이 많습니다. 많고 난이도도 높아요. 괜히 무리하게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3문제, 4문제 목표로만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무슨 말이죠? 감정평가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의미를 보면 적정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사에게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은 고객의 상담 능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미 언급을 하고 왔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없이 많은 요인이다. 금융 환경의 변화가, 투자 환경의 변화가, 지역 시장의 위치가 변화가, 이 수요 공급 경기 변동의 변화가 어디에 영향을 줘요? 가격이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할 건데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이라고 분석이 되었다면 강력하게 매수, 적정 가격 대비 고평가 국면이면 강력하게 매도. 이 전략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그런 거 고민 안 한다. 분위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지나고 났더니 여기서 팔았어요. 지나고 나서 여기서 산 거야. 그래서 날마다 평가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단 하나, 예를 들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비이성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 하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지금 그 제도권 펀드 매니저 한 분이 계세요. 같이 연락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그 금융시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이 갖고 계신 분인데 두 분의 시각이 극단적입니다.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젊으신 분인데 이제 다 왔다. 다 왔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이다.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2번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저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자에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싶어요. 후자에. 조금 상황은 안 좋게 보입니다만 제 말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정책을 많이 구사하죠. 그럼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자, 다 지난 얘기인데요. 구제금융위의 DJ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로부터 2년 뒤에 2000년도에 또 경기가 큰 폭으로 한번 내려가요. 그 이후에 자몽은 뭐였어요?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2004년도에 경기가 또 크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MB정부 때 정권 잡고 나서 2007년 잡고 나서 8년 말에 9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요. 경기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 2014년도에 또 출렁출렁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지지하는 정부 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정부가 가격을 함부로 결정을 하겠어요? 가격은 어디에서? 시장에서. 이 경기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마다 견해는 차이는 있는데 분위기 쓸려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종합적으로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드린 얘기.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부동산 학교는 편할 거고 재밌어질 건데 저게 내 인생과 무슨 관계인데 해버리면 의미 없어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1편입니다.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칙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는 대다수 용어 위주로 되어 있어요. 3문제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할게요.
적어도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표현만 보고 갑니다. 앞에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토지라는 건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됩니다.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닷가 우리 매립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토지 만들어낸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른 지역 토지를 가져와서 메꾼 개념이니까 토지는 절대량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린 거냐면 이런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경제학에서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별도로 학문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일반 경제 이론은 공부하되 일반 경제와 부동산 경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공부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달라요? 경기 변동은 어떻게 달라요? 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의 맥을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뭐 단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보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작년도 OT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부를 방향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좀 잘해주는 것이 이 가용 한정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저를 보고 학원 나오신 건 아닐 것 같고 선택을 하셨으니까 잘 안내해 드릴게요.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 그 내년에 1년 뒤에 좋은 결과가 얻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믿으시고 믿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예. 잘 해드릴 거니까 이제 쉬었다가는 책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받으신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는 그 올해 시험 총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흐름을 알아야 될 거니까 개론이 출제된 쭉 한번 읽어두시는 것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